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이 새로운 기술을 접하면서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의 미덕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 아까 두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몇 분 안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인터넷 혁명 20년, 30년, 그다음에 모바일 혁명 한 10년 하면서 우리가 해왔던 게 뭐냐면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그것을 뭐 융합혁명으로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것의 특질은 이전과 다른 점은 우리 인간끼리 하는 거에서 이제 기계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계와 바둑을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전하지 않은 차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입하지 않아도 기계들끼리 거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블록체인은 뭐냐? 중개자를 없애는 기술이죠. 우리가 역사상 최초로 중개자를 없애고 당사자들끼리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뭔가 비가역적인 거래 기록, 데이터 기록을 남기고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룬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뭐냐? 그러니까 중개자가 있는 상태의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계속되면 우리가 기계를 기껏 네트워크에 끌어들이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계가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거래하고 바둑두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래밍화되고 마크 앤드리슨 우리 웹브라우저를 처음 발명했던 마크 앤드리슨이 이 자동차 앞에 빨간 깃발을 든 기술을 둬가지고 그 자동차라는 그 문명의 이기를 능력을 억지로 제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중개자가 있으면 기계와 기계, 기계와 인간 사이에 우리가 기껏 끌어들인 이 네트워크의 효용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계를 여기다 끌어들이는 것의 윤리적 문제라든지 일자리의 문제 같은 사회적 시각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기계를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그에 걸맞는 그들과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들과의 거래,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래까지 중개자를 없애고 지금 막 뭔가 그 가슴이 바짝바짝 타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일부는 이거를 화장실에서만 조용히 웃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뒤늦게 이제서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부가 뭔가 규제를 하기 시작해서 이런 가상화폐라는 게 있는데 그걸 거래를 할 거라 그러길래 우리 디캠프 식구들끼리 뭐라 그랬냐면 참 똑똑하신 분들이 안 됐다. 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감화 감동을 받아서 제가 비트코인을 샀었죠. 100만 원일 때 사서 160만 원을 팔았어요.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지금도 여러 이 가상화폐 영역의 대가들이 있으시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최근에 ICO 하는 회사들도 되게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모든 걸 옆에서 보면서도 한 번도 사지 않고 결국 한 푼도 벌지 못했다는 그래서 되게 초연하고 중립적인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사용하셔서 블록체인과 그 가상화폐의 관계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슈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보안하는 사람입니다. 해킹, 보안.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훨씬 많이 합니다. 아까 저 책도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전부 다 암울한 미래가 나오는 부분은 다 제가 관여된 인터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보안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엮이는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미래보다는 현재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시작한 게 94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자화폐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논문으로 다 나와 있었거든요. 전자화폐라는 논문이 처음 나온 건 처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을 익명성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 익명성의 아버지라고 그러냐면 데이빗 차움이라는 사람은 인터넷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우리가 전자사거래를 하려면 신용카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 추적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안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익명성을 이제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종이돈 같이 쓸 수 있는 전자화폐를 만들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데이빗 차움이
제안한 전자화폐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추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untraceability, 그래서 추적 불가능성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거기다가 기능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뭐냐면 전자화폐라는 게 이제 전자적으로 된 정보다 보니까 복사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100원어치 전자화폐를 가졌는데 10번 복사하면 1000원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빗 차움은 이걸 중앙의 은행이 블랙리스트 관리하듯이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은행조차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왜 은행이 통화량을 조정해야 되는가에 근본적인 문제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을 중앙의 신뢰기관을 없앤 그런 가상화폐를 내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하면 최초의 분산화된 전자화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은행을 없애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이용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인터넷 합의 프로토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 컨센서스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냐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어떤 거래를 기록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이 거래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 거래는 맞는 걸로 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어떤 것들에 찬성하면 그것에 따르는 것, 이걸 인터넷 합의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넷 합의 프로토콜을 고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5 중에서 2명을 꼬셔서 3명만 내 편으로 만들면 이 판을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 기법이 존재합니다. 왜 인터넷 보안하는 사람들이 이걸 연구했냐면 인터넷 합의 프로토콜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느냐?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이미 1985년에 인터넷 합의 메커니즘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증명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인터넷 합의 프로토콜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낸 거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장부를 만들자.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그 옳다고 얘기하면 그 장부가 옳은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장부를 4시간 소비해가면서 만들 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단 말이죠.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아이디어는 요겁니다. 비트코인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이전에 다 있었던 거고요. 딱 하나 개념 낸 것이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그럼 인센티브를 뭐로 주느냐? 이제 가상화폐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장부를 만드는 행위를 이제 채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장부를 만들었을 때 주는 리워드, 그러니까 인센티브의 개수를 이제 한정해 놨죠. 그래서 채굴의 개수가 한정돼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부를 만드는 인센티브를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그 장부 열심히 만드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 내듯이. 그러면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으시는데 일단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일단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인터넷 합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비실용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하려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블록체인을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을 쓸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 굳이 인센티브를 가상화폐를 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2년 전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록체인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그러니까 어떤 보상의 개념을 빼버리면 블록체인의 구조 자체가 붕괴된다는 논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대체할 수 있고요. 그럼 블록체인만 놓고 봤을 때 가상화폐를 통한 보상 시스템을 분리시킬 수 있냐? 그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트랙 어프로치에는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제를 드렸고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사토시 나카모토란 중국 주방장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레시피를 개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서 가상화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는 쿠폰을 막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짜장면 맛있으니까 또 자주 오고 쿠폰도 많이 생기고 사토시 나카모토 가게도 잘 되고 선순환 구조를 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중국집 사장들도 더 좋은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짜장면 레시피를 개발해서 또 쿠폰을 발급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쿠폰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 건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쿠폰 사시기만 막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열기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상화폐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가상화폐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치와 가상화폐 자체의 미래 상업적인 가치 두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바이오나 이런 데서 신약 개발을 하면 그냥 내거 좋습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임상 실험도 하고 뭐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 발표돼서 검증받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그러니까 짜장면 레시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미래 시장 가능성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올바른 정보가 주입될 때까지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까지는 약간은 좀 요 가상화폐 시장을 이렇게 좀 규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를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시고 뭐 제가 살짝 기사를 보니까 과기고 나오시고 대학에서도 컴고 이런 거 전공하셨죠? 근데 나중엔 투자 전문가로 또 활동을 하셨었고 지금은 결국 그 IT와 투자가 아주 그 강하게 결합된 첨단 분야 말 그대로 그러셨었어요. 얼마 전에 나온 그 외국 그 저널을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레이징하는 방법이 ICO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과연 벤처 캐피탈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 꺼내셨기 때문에 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토시는 아니고요. 사토시가 논문을 냈을 때 2008년인가요? 2009년인가? 2009년에 그 논문 처음 봤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는 NC소프트에 있을 텐데 내가 이 회사 전기를 마음대로 끌어다가 한번 채굴장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건 하셨어요. 현업이 바빠서 이제 그때 이제 그만뒀는데 뭐 사토시가 사실은 이제 그 앨런 머스크라는 얘기가 있죠. 뭐 화성에서 쓰기 위한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누구죠? 그 앨런 머스크 만든 전기차 회사 테슬라 직원들은 자기네 회장이 그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실제로 믿는 직원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 일단 저희가 하는 로보 어드바이저에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그 기본적으로 뭐 AI 혹은 자기만의 어떤 로직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자산 관리, 금융자산 관리를 서비스로 이제 편리하게 서비스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게 이제 4차 산업이 되는 이유는 뭐 AI를 사용해서이기도 하지만은 3차 산업혁명과 확연하게 구분된 4차 산업의 특징 뭐 그런 특히 3차 산업혁명은 공급자 위주의 어떤 기술과 생산 관점의 혁신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소비자 위주 소비자가 어떻게 편리하게 내 삶을 살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인간과 기계를 결합시키는 것도 결국적으로 궁극적인 거는 인간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매스 프로덕티브 시대에서는 그냥 만들어내서 어떻게 만드느냐는 그냥 기업의 판단이었고 소비자의 니들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2000년 이후에 많이 고려가 되면서 그런 형식으로 발달했다가 극단적으로 2010년 이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좀 융합된 거라고 보시면 뭐 AI, 블록체인 여러 기술들이 뭐 3D 프린팅 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간을 어떻게 더 편리하게 만들 것인가요? 관점이라고 이제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루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다루는 분야는 지금 가상화폐라는 표현, 영어로 이제 크립토커런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진짜 이것도 웃긴 말이에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다 이제 크립토커런시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좀 개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립토커런시를 불렀죠. 그냥 암호화된 화폐? 그러니까 이게 영어와 우리나라 말의 어떤 뉘앙스적인 차이, 저 이제 금융을 하면서 영어와 우리나라 말을 보면은 우리나라 단어의 어떤 금융적인 개념들이 옛날에 잘 모르는 시대에 잘못되게 번역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일본식, 그나마 일본식을 다 따라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같이 들어오면서 이게 섞여갖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개념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의 어떤 인식을 좀 잘못 형성시킨 것도 좀 있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다루는 분야는 이제 리얼 마켓, 크립토커런시가 다루는 거는 벌처 마켓.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그렇게 구분하는 게 일단 향후 이제 얘기를 할 때 좀 편안하게 이제 언어가 정리가 되니까 지금 이제 가상 그 크립토커런시가 금융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리얼 에셋, 그러니까 현실 시장에는 분명히 뭔가 언더라인 에셋이 있고 그리고 지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각각의 언더라인 에셋을 어떻게 프라이싱을 하는 게 좋냐라는 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술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크립토커런시는 이 특정 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학문적 합의가 없는 상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리얼 에셋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거를 별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이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죠. 근데 이제 일부 금융시장에 이게 이제 계속 돈이 벌리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걸 트랜스파밍 하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금융시장의 본질적인 어떤 네이티브상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금융시장에서는 그 크립토커런시 자체에 대해서는 그 논란만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게 저의 의견이긴 한데 근데 사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주가라는 걸 한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평생 주가가 한 250만 원 하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어떤 기업의 주가라는 거를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합리적인가 라는 게 사실 우리 모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뭐 하루에 뭐 30%씩 상한가를 가면 특히 산정하느냐. 근데 그 산정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다르긴 하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또 하면 된다.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건데 이 크립토커런시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이 VC가 아니라 이제 ICO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 이게 사실 제가 추구하는 그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 ICO를 통해서 얻는 그 코인의 가치는 기업이 코인과 동일화된다고 하면은 그 기업이 향후에 벌어질 수익의 가치를 코인의 가치로 환산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이 코인화되는 방식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현재 있는 크립토커런시들의 문제는 한 2,000개 된다 그러나요? 실제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게 한 100개 정도 되나요? 잘 몰라서 100개 정도 된다고 하면은 실제 그 100개가 액츄얼하게 뭔가 리얼 월드에서 액션을 취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 커런시의 밸류에이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심지어는 그 합의를 시도하려는 어떤 노력도 페어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게 저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근거 없이 미래를 바꿀 기술이다.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건 사기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 할 것인가를 그런 형태의 사회적 논의가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못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공감하신 건가요? 반대 의견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생 시장이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금은 2000년이 됐다 몇천 년이 됐다 하지만 여러분 금이 금융적인 시장이 형성된 게 고작 1971년 8월 16일부터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 15일 날 금태환을 중지한 이후부터 즉 브레튼 우드 체제가 끝난 이후부터 금이 금융시장에서 에셋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0년뿐이 안 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고전적이라고 믿고 있는 에셋들이 그때 금이 온스당 한 30불부터 시작하고 10년 후인 1980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불에서 시작해서 800불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1300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몇천 년 된 거라고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사실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허술할 수 있다는 거 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의 어떤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에 비추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크립토커런시 즉 이제 크립토 토큰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이 마켓 이 자본 시장의 가치는 전혀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저는 이제 화폐라는 것이 인간이 고안해낸 도구이지만 그것이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경제 활동을 규정짓는 약간 질서 균형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 뭐냐면 우리의 경제 활동은 결국 화폐화할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시간만 축내면은 욕을 먹죠. 근데 가서 영업을 하고 따오면은 그거를 막 별점을 많이 주죠. 성과 평가가 좋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화폐화하기 쉬운 가치들에 집중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기술 또한 어떻게 발전했냐면 인터넷을 이루기 위해서는 TCP/IP나 HTTP 같은 프로토콜이 있어서 그 위에서 인터넷이 돌아가는데 이 프로토콜단, 그러니까 기축을 이루는 기술들은 머니타이제이션, 즉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20년 동안 인터넷이 세상을 제패했는데 그 인터넷 경제의 가치는 그 윗단에 만들어진 응용 서비스를 만들어진 회사에 그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으로 다 표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프로토콜단을 개발하거나 이런 건 항상 군사적 목적에 의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펀드에 의하거나 뭐 팀 버너슬리가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것도 결국 정부 펀드에 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프로토콜단의 많은 혁신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되지만 결국은 그에 걸맞는 자본시장을 못 찾아서 왜냐하면 머니타이제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머니타이제이션에 대항하는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게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큰을 만들어서 이 프로토콜단에서 회사들이 가치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토콜 자체의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토큰들이 가치의 표상이 되고 그 가치들이 모여서 이 프로토콜단이 일종의 자본시장의 서포트를 받아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확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금은 가치를 정확하게 화폐화할 수 없어서 산정하지 않는 돌봄 노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우리가 고마움의 표시라든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자기가 사회를 위해서 같이 공헌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기존 화폐 경제에서는 광고주를 통해서 간접 쓰리쿠션으로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왜곡이 생기는데 얘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팀잇이라는 플랫폼을 보면 스팀잇이라는 플랫폼은 이제 뭐 블로그 같은 플랫폼인데 거기서는 자기가 좋은 글을 써서 공유하면 사람들이 그 스팀의 고유의 화폐를 이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람 편당 100만 원, 200만 원 이 스팀의 가치에 따라서 혹자는 이것이 결국은 스팀 이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부당하게 뺏어와서 주는 거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화폐화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인간의 노동들이 다양하게 이제 머니타이제이션뿐만이 아니라 토크나이제이션으로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역사적 데이터는 부족할 수 있지만 금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역사적 데이터가 쌓인 건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도 금 가격이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모릅니다. 금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토큰 경제 즉 블록체인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막 출입문에 들어섰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박이라느니 사기라느니 이런 대관시하고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존의 화폐 경제에서 소외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경제 체제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서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송합니다요, 문입니다. 그 공학을 모르는 숫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뭐 스팀잇 그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언젠가 인간이 꿈꿨던 직접 민주주의의 세상, 중앙 집권제가 해체된 진정한 아나키즘이 구현된 세계. 뭐 예를 들면 그러면서도 투명하고 뭔가가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세계가 혹시 블록체인과 코인이 결합된 어떤 것을 통해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고요. 그런 거가 바로 블록체인 아니냐. 그래서 뭔가 공평하고 뭔가 균질하고 뭔가 값을 제대로 쳐주는 그런 생태계를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블록체인은 정말 그렇게 밸류가 있는 기술인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밸류가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재미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안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깨진 게 아니고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깨진 겁니다.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달려들기 시작하거든요. 블록체인 자체는 사실 이제 해킹에 강한 게 아니고 위변조에 강한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앙은행이 장부를 다 갖고 있었는데 개개인이 다 장부를 갖게 되니까 그 모든 장부를 다 위변조를 해야 거래 내역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확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한 30명 정도 있다라면 30명이 1초에 거래를 한 번씩 하면 장부에 30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0명, 300명, 10,000명, 300만 명이 되면 그 사람이 1초에 300만 거래를 하면 장부 300만 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못 쫓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장부를 열심히 만들 때마다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알고리즘 자체도 이렇게 완전히 성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공격이 나오면 또 알고리즘이 바뀌고 공격이 나오면 알고리즘이 바뀌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실제 2017년에 나온 공격 기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결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블록체인 알고리즘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시큐리티 측면에서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 알고리즘이 나오면 그러니까 어떤 설계도가 나오면 그걸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 이제 여러 가지 가상화폐 하는 업체와 국내 업체가 좀 다른 점은 외국 업체들은 이제 버그 바운티라는 걸 많이 합니다. 버그 바운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가상화폐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상의 취약점을 신고해 주면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뭐 원래 권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이득을 주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탈중앙화, 익명성 그냥 이런 걸 추구하고 싶은 겁니다. 사이버펑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어려우니까 더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가상화폐가 만들어져서 탈중앙화까지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이제 익명성 기능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쪽 화폐에서는 그럼 어떻게 익명성을 유지할까 또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이제 거래소 자체의 문제도 있죠.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 그러니까 거래소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에 거래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벌라고 그랬지 거래소에 상 팔아서 돈을 벌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래소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래소는 또 다른 중앙 기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 자체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뭐 넥스, 그러니까 뭐 디센트럴라이즈 뭐 익스체인지 그래서 분산화된 거래소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기술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에서 지금 넘어야 될 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아직 완성된 기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게 뭐 10년도 채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줄기세포 정도로만 좀 봐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미래를 많이 갖고 있는데 넘어야 되는 허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가상화폐 만드는 업체를 알고 있다 반드시 블록체인에 어떤 기술력을 가졌고 어떤 난제를 해결해서 인정받았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막 가상화폐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그 업체의 미래 가치는 그 블록체인의 난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가느냐. 만약 그 난제를 해결하면 이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런 과도기를 좀 거치면 그런 어떤 환경이 좀 오지 않을까. 김 교수님 말씀을 잘 듣고 중간에 제가 얘기할 타이밍을 놓쳐서 제가 이게 약간 이제 그 사회적 합의라는 말씀이 약간 코이나제이션, 토커나이제이션 자체도 저희 사회적 합의 부분 거죠. 그 자체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게 밸리에이션 어떻게 할 거냐의 이슈가 아니라 토커는 이제 아까 코인 전에 이제 HTTP 0.9가 1991년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로 HTTP를 통해 우리가 모든 걸 하게 된 데까지는 물론 중간에 많은 게 있었지만 그냥 20년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2008년, 2009년에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생각하시는 게 구현되면 앞으로 10년 더 있어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들이 취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 5,000개 되는 코인들이 각각의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기술적인 어떤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 아까 해외에서는 어떤 이제 코인 자체를 보는 거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사회경제학적 시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술적 시각을 볼 거냐인데 일단 기술적 시각 쪽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거죠. 이 코인은 이러이러한 거는 잘 만들어져 있다. 근데 사회경제학적으로는 아직 협의를 시도하지 않고 지금 싸우고 있죠. 인문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거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 커넥티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면은 이게 좋은 얘기라고 퍼지는데, 그리고 생각이 공유되고 그 생각을 이해하는 데까지 길어야 뭐 한 달? 일주일이면 충분하게 되는 상황인데 논의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한 50년 전만 해도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이제 점점 논의는 빨라질 거라고 해서 20년까지 걸릴지도 빨리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건 미래를 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학습된 것이 있다면 늘 기술 발전과 그것을 통해서 구현되는 어떤 현실의 변화라는 것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폭, 더 훨씬 더 넓고 깊게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줍지 않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이렇게 예상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회사가 어떤 나라가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것 사이에는 제법 큰 차이가 있고요. 어떤 미친 사람, 어떤 천재 또는 어떤 놀라운 그 스타트업이 나타나서 얼마든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성과랄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금 화폐는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찍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거 한국은행에서 찍어가지고 실제 찍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익은 중앙은행에서 볼지 모르겠는데 블록체인이 예를 들어서 통해서 가상화폐가 된다,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중앙은행 기능으로서. 그럼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일반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를 쓰는 거와 700원이 다 이득이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예. 정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찰 형태 지폐로 내보내는 것들은 한 3%에 지나지 않고요. 대부분의 돈들은 숫자죠. 이미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 섞인 말로 얘기하듯이 월급이 제 통장에 찍혔다가 카드 회사로 로그아웃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신용화폐 형태로 되는데, 그래도 시니어리지가 있고 미국 정부가 시니어리지가 제일 크죠. 사실 그걸로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는 거고 한국은 뭐 시니어리지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시니어리지 이익은 누가 가져가냐면 그 프로토콜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예컨대 페이스북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 페이스북의 쉐어홀더들, 그러니까 주주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거기는 또 시니어리지 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달러로 패깅이 돼 있으니까 그 주가가. 근데 여기는 그 가치가 올라간 것에 고스란히 대부분은 이 블록체인상의 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쉐어하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법정화폐 해지 수단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디플레이션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법정 화폐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유모 작가님 말대로 이것이 법정 화폐처럼 진짜 쓰이면, 미국에서 계산을 했었어요. 금융권에서 이것이 미국에서만 법정 화폐 비슷하게만 쓰여도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정돼 있는 거여서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네, 하나가 6억. 네, 저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6억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정 화폐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기존 화폐 경제, 모니타이제이션과 대당하는, 그러니까 보완하는 토크나이제이션, 뭐 이런 그들만의 경제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완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예. 예. 일단은 뭐 주말에 우려했던 상황이 일본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서 예상을 했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해킹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일반인들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벌어졌고,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원금에 아니면 그 현금에 갖고 있는 80%의 가치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과연 그 해커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지금 찾기가 굉장히 미궁에 빠져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만나는데요, 한 회사 재밌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팀장을 빼고 팀원들만 12명이 있는데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2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속 거래소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무조건 전화를 그 카톡을 안 읽었을 때 비해서 뭐 어느 시간이든 전화를 해서 빨리 던져라 아니면 더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거의 직장일에 뭐 어떻게 보면 매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꼭 물어봐달래요. 지금 사도 되냐? 야, 나올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본 거래소는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별도 저장 매체에 잘 보관을 했는데 사실 이제 온라인상에 연결시켜놓은 그 램이라고 하는 코인이 이제 강탈됐고 그게 이제 손실을 끼쳤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램 뭐 이런 코인이 익명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익명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코인을 따지라면 모네로, 제트캐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새 잘 보면 뭐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모네로라는 가상화폐를 채굴해서 뭐 김일성 대학으로 보냈다. 그게 이제 모네로가 추적하기가 제일 어려운 형태의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블록체인은 저마다 다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익명성을 아주 극대화시킨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추적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추적이 어렵게 해주는 장치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믹싱을 해서 이런 돈 세탁해주는 전문 사이트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블랙리스트 관리하듯이 전부 다 올려서 추적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제 이제 보도된 외신에서는 이게 뭐 텀블러 같은 이런 세탁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를 몇 군데 거치면 사실은 추적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가 사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과연 이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건 사실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램이라는 코인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디자인됐는지 세부 스펙을 봐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상화폐, 그러니까 사실은 가상화폐는 해커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검색 엔진으로 검색 안 되는 사이트들이 있죠. 그런 사이트에서는 이제 뭐 마약이라든가 아동 포르노 아니면 해킹 툴 같은 걸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거래할 때 내 계좌번호 알려주면 내가 추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가상화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커들은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 하면 얘네들이 지금 자꾸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가치도 높아지고 뭐 이러면서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나 이런 데들이 집중 타겟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래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의 어떤 보안 기준을 높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자발적 무슨 규제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터넷 뱅킹이나 증권거래소의 보안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해킹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인터넷 미래부 박이종 통부 산하의 한국 인터넷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1개 항목을 10개 거래소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했거든요. 근데 통과된 데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안 수준은 사실 굉장히 낮다라고 보이셔야 되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기존 은행처럼 막 두드려 잡아서 보안 수준 높일 거냐? 이러면 이제 이게 제도권 아래로 들어가니까 성장성이 이제 제재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자발적 규제하겠다 다 좋다라고 봅니다. 단 사고가 나면 배상은 확실히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몇 프로까지는 보상을 하겠다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만 그 규정이 대부분 없습니다. 보통은 해킹 사고로 인한 사고 발생했을 때 면책 조항으로 넣은 업체들도 많고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아무 얘기도 없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우리 김 대표님하고 국회 방송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자발적 규제는 되게 좋은데 그러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발적 규제라는 게 내가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투자하실 때 저는 어떤 때가 투자 타이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약관에서 도대체 손해배상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꼭 한번 보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는 하고요. 두 번째로 요새 뭐 콜드 월렛, 뭐 소프트웨어 월렛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요새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치면 다 거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USB 같이 별도 저장 매체에다가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어떤 보안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중앙 집중되던 거를 개인한테 전부 다 내려보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중앙 집중됐을 때는 그 중앙기관이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도 얘네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이 내려받았죠. 그러니까 그 보안에 대한 온전한 책임의 50% 이상은 또 개인이 지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잘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뭐 콜드 월렛이라고 그러는 그런 어떤 별도 저장 매체도 쓰시고 또 어떤 보상 규정 같은 것도 좀 열심히 보셔서 뭐 이렇게 선별해서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아주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 뭐 그거에 더해서 혹시 우리가 뭔가 또 고민하거나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지 뭐 큰 전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실용적인 것까지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죠. 항상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거 같아요. 하시는데 그 일단은 지금 사도 되냐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그걸 알면 잘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도 되는가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드리고 판단을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사회적 합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그 이제 사회적 합의가 정책 위반자들로 인해서 화두화가 돼서 실제 시장 참여자들,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시장 참여자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불성설하긴 하지만 어쨌든 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물론 규제를 해서 막히고 어쨌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코인, 그러니까 사도 되냐에 대한 고민,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느낌, 한번 급락한 다음에 이런 걸 보이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적인 시도가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컨센서스 일어나가는 과정이 누가 딱 투표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가치라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완전 그 트렌드 팔로잉이죠. 허디에는 트렌드 팔로잉 효과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의견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김프나 스프라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 스시 프리미엄 맞죠? 김치 프리미엄, 스시 프리미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가를 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생겼냐라고 보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외환과 관련된 규정 때문에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긴 걸 보면 이제 저는 어떤 그게 이제 인문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회적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미국이나 서양과 우리나라의 어떤 인식이 있냐 보면은 그 우리는 이제 어떤 민주주의나 혹은 이런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짧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뭐 강국이 되긴 했지만 이게 뭐냐면 기본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믿음, 신뢰, 그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에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달러 뒤에는 인과 트러스트라고 써있긴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런 게 그럼 정말 맞는 거냐, 어떻게 성립이냐 이런 걸 또 얘기하면 되게 긴 담론이 되니까 짧게 요약을 하면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본도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내 능력에 맞게 내가 더 열심히 나아야 돼서 공부를 하고 내 역량을 키웠을 때 내가 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사회적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 지난 한 5, 60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기질을 발휘해서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커요. 월급, 이게 항상 우리나라에 이제 월급 벌어봐야 뭐하냐,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에요. 사실 미국엔 그런 단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기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심하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라고 정부가 규제를 하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게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있지만 내가 예를 들면 기자분들은 내가 하루에 기사를 몇 개 쓰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하루에 3개 쓴다라고 하면은 내가 10개를 쓰면 내가 월급이 3배 오르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적 합의가, 근데 미국은 그거는 훨씬 더 공정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 밑에는 이 마음속에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생각이 다 있는 거 아닌가라는, 민족성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게 될 거냐, 그럼 그거를 우리 정부가 규제할 거냐. 또 재밌는 건 그렇다 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또 못 참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상황의 어떤 복합적인 상황이 지금에 있는 현재 뭐 비트코인 지금 한 1,300만 원 하나요? 뭐 이 가치를 더 붐업시킬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될 거냐라는 부분, 이건 이제 판단하셔야 될 거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국내는 국내 시세고 해외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딥웹이나 이런 데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있는 코인, 우리가 거래하는 코인들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거나 뭐 아까 스티밋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재의 코인들을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아까 이제 뭐 백서를 열심히 봐라, 기술적으로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현재 갓 코인이 50년 뒤 다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결국 본인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단기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뭐 하루에 20% 벌었네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능력을 가지고 이 코인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그게 내 개인의 역량으로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20년 전에 삼성전자 핸드폰 1위가 될 거라고 예상해서 투자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정말 뛰어난 역량 혹은 운인 거지. 지금 그거를 우리가 딱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보고, 오히려 이제 뭐 삼성전자가 뭐 3만 원에 시작해서 뭐 200만 원 갔다고 치면은 3만 원대 이름같이 다 들고 있던 사람은 없어요. 중간에 한 20-30% 되면은 아까 100만 원에 들어가서 160만 하셨다 그러셨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누구도 내가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되면은 그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요새 그 존버라고 하는데 그걸 버티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상적이면은 그 정도가 리미트고 그게 계속 바뀌면서 가는 건데 손바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러면은 진정한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그런 게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어떤 종교적 신념에서 오는 건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하시면은 본인의 어떤 투자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신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지 그걸 봐라.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을 이겨라. 말씀하신 것처럼 2배가 올랐을 때 팔지 않고 또 50%가 떨어졌을 때 또 팔지 않네요. 오히려 더 사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연어처럼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사람만이 진정한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기술 발전과 관련된 것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IT를 주로 출입하는 기자로서 몇 번의 어떤 기술이나 트렌드를 만났을 때 가슴이 뛴다. 이거 뭔가 세상이 뒤집힐 것 같아. 이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처음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 아이폰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것들이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말로 대변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들, 이런 것들을 처음 만났을 때 왜 가슴이 뛰어나냐면 이건 어떤 한 분야나 한 영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바꿀 수도 있고 다 다시 재정의하고 다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하나의 그 시각으로 가지고 다른 것을 봐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냥 유행이 아니라 어떤 변화다, 변화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 뭔가 그런 스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시가 안 되고 이 관점에서 이 시각에서 세상을 완전히 다시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것이 단지 몽상일 뿐이어도 누군가는 거기에 매진을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떤 미친 인간이 미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저는 그런 생각이 일말에 희망이랄까 또는 불안이랄까 기대랄까 그런 것들을 저한테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한테도 너무나 큰 공부가 되는 좋은 자리였고, 아마 다른 모든 분들도 무척 의미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